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55살 남성이 실직한 지 1년 만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 외제차를 구입했다가 지금은 월세 원룸에서 카드빚에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소식 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요즘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 뒤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가구 절반 이상이 대출에 묶여 있고 60대 이상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노후 생활비가 개인 기준 160만 원이 넘는데 연금 수령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가족만 위해 희생하며 살 수 있겠냐. 나도 내 즐거움 좀 누려야지. 하지만 문제는 이 즐거움이 빚과 대출에 기대고 있다면 결국 내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동시에 파괴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가장들이 카푸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멋진 차를 타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매달 할부금과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70대에 접어들면 제대로 된 노후 자금도 건강도 심지어 가족의 지지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소비가 단순한 나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20년을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해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올해 55살입니다. 한때는 지방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 직책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을 이끌며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축 현장을 관리했던 그는 늘 안정적인 중간 간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퇴직 당시 그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고 오랜 시간 같은 회사에서 일해왔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와 함께 사는 전세 아파트였고 슬하에는 대학을 막 졸업한 아들과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고 늘어난 대출을 감당할 만큼의 월급은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부장이었던 그도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의 젊은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내민 퇴직 통보서 앞에서 성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처음으로 길게 쉰다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적금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로 녹아내렸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은행 통장 숫자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걱정에 잔소리를 늘렸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재취업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당장 누가 55살을 받아주겠어? 한두 달 좀 쉬었다 생각하자고. 그러던 어느 날 중고차 매매단지를 둘러보다가 그는 눈길을 끄는 오래된 외제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바디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남성적인 매력이 풍기는 차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이런 차를 타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차를 사자마자 유지비,
보험료, 각종 세금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다 어디로 나가는 거야? 전기세도 겨우 내는데 이 차 기름값이 한 달에 얼마야? 아내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지만 성호 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같은 시기에 차를 왜 샀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들의 취업 준비와 딸의 학원비, 월세와 생활비까지 모두 그의 책임이었는데 퇴직금은 외제차 구입과 생활비로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교통비, 심지어 공공요금까지 모두 치솟았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는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차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 등록금은 어떻게 돼요? 성호 씨, 월세 내야 하는데 통장 잔액이 없어요. 가족의 목소리는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쓰고 곧 갚겠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마다 원룸 옆 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를 들으며 그는 주차장에 홀로 세워진 오래된 외제차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그에게 한때 자존심이었지만 이제는 삶을 짓누르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무모했어? 애들 앞길은 생각 안 해? 차 팔아야지. 당장 내일이라도 팔아. 팔면 뭐가 남는데? 퇴직금 다 흩어지고 내 인생엔 뭐가 남아? 이 대화는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취업 준비조차 집중할 수 없었고 딸은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균열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외제차는 매달 유지비만 갉아먹는 검은 구멍이 되었고 그의 노후 준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눈에는 피곤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주차장에 세워진 차는 어둠 속에서도 무겁게 빛을 반사하며 마치 그의 선택을 비웃는 듯 서 있었습니다. 2025년 초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했지만 이미 몇 달째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갱신이 밀려 있었습니다. 주유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카드사는 연체 안내 문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그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휴대폰을 꺼두곤 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애들은 미래가 있는데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성호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차키를 손에 쥔 채 텅 빈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아내의 잔소리도 그에게는 이제 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이웃 원룸 복도에서는 늘 다른 중년 남성들의 한숨 섞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퇴직금 날렸어. 이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해. 연금만 믿었다가 지금 꼼짝 못하네. 성호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그를 위로하기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래된 외제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자랑도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빚을 불러온 상징, 그리고 가족을 떠나게 만든 원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시절 공사 현장에서 함께 찍은 직원들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웃고 있었고 안전모를 쓴 채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땐 참 당당했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아이들 앞에서 창피한 아버지가 됐네. 전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아내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현실을 보자. 차부터 정리해. 그리고 생활부터 다시 세워야 해.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성호 씨는 결국 차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헐값이었고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를 넘기고 돌아오는 길, 그는 묘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덩그러니 서 있던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0대와 60대 가장들이 퇴직 후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빚을 떠안고 가족과 갈등을 겪으며 결국 노후 준비마저 놓쳐버리는 현실. 2025년 현재 통계청은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대출을 지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기 어렵다. 실제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기준 월 270만 원에 달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호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비극적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에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순간의 즐거움이 평생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호 씨가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과 나의 노후가 먼저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늦기 전에 깨닫는다면 더는 그의 선택처럼 후회와 눈물이 뒤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길 씨는 올해 63살입니다. 서울이 아닌 충청도의 한 소도시에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된 직장을 기반으로 꾸준히 살아온 전형적인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는 늘 가계부를 쓰며 생활을 계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연금저축에 넣었고 지출은 가족 중심으로만 했습니다. 아내 김영숙 씨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외제차 한 대 몰아보면 안 될까? 그거 잠깐 반짝하는 거야. 난 우리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때는 다소 답답하게 들리던 말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자 아내도 그의 철저한 계획에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길이 늘 평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취업난으로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등록금 대출을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들이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게 되자 가족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 때문에 생활 더 힘들어지시죠? 아니야,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는 거야. 대신 이럴 때 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장 관련 질환이 발견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종길 씨는 이미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착실히 들어두었기에 치료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예전부터 보험을 챙기자고 해서 귀찮아도 따라줬는데 결국 이렇게 도움이 되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했잖아. 미래는 누구도 장담 못하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위기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그는 생활비와 저축, 보험, 연금까지 균형 있게 설계해왔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물가가 오르고 전기가스 요금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약 190만 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 일부는 적립해둔 저축형 보험에서 나왔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장기저축 덕분에 큰 무리 없이 감당했습니다. 물론 생활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있을 때 아껴 쓰고 모을 때 모으자는 원칙을 지켰기에 위기 속에서도 삶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길 씨, 대단해요. 다들 퇴직 후엔 허덕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저도 특별한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욕심을 줄이고 미래를 먼저 생각했을 뿐이에요. 은퇴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 이종길 씨의 집에도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식 비용과 전세 보증금 지원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 혼자 힘으로는 전세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서울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까지도 보증금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종길 씨는 오랫동안 노후 대비 저축을 해왔고 특히 결혼 자금용으로 따로 마련해 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준비해뒀다. 그의 대답에 딸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 시점에서 무너집니다. 부모가 빚을 내서 자녀 결혼을 도와주고 그 빚 때문에 노후가 휘청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종길 씨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매달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예전엔 왜 그렇게 아껴 쓰냐고 답답했는데 지금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멀리 보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이들 결혼도 잘 치르고 우리 노후도 큰 걱정이 없네. 만약 그때 외제차나 불필요한 사치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 모습은 달랐을 거야.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 자리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준비와 절제가 결국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졌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종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70대와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퇴직 후 외제차를 사서 후회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종길 씨처럼 노후를 준비하며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현재의 욕망을 따라가느냐, 미래를 준비하느냐. 2025년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부 기준 월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고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찍 준비한다면, 그리고 욕심을 줄이고 가족과 미래를 우선한다면 누구나 이종길 씨처럼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이종길 씨가 걸어온 길은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통계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노후를 좌우할 현실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약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수치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의 생활조차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고, 특히 식비, 주거비, 의료비 순으로 소비 부담이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게다가 통계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총 순자산이 무려 4,300조 원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중심 자산이고 실제 생활비로 쓰기 쉬운 유동 금융 자산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즉, 자산은 많아 보이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만 잘 준비하면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전 50대에게는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잘 지켜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중도에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면 국민연금 등과 함께 노후 생활비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죠. 이제 해외 통계도 가볍게 살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55세부터 64세 가구의 중앙값 은퇴 저축액은 약 18만 5천 달러, 평균은 약 53만 7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규모인데 현실은 이 숫자보다 훨씬 적은 준비를 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미국의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에서 64세 성인 중 70%가 은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나머지 30%는 아예 은퇴 저축 계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컨그레셔널 리서치 서버스에서는 미국 가정의 은퇴 계좌 보유 비율이 전체적으로 54%에 불과하며 이 중 30%만이 10만 달러 이하, 15.5%는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극소수만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외 통계를 종합해보면 노후에 필요한 실제 생활비 규모는 큰데 노후 준비 수준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퇴직연금 등 핵심 자산을 사전에 잘 지킨다면 이를 활용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준비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분명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반대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노후준비 종합진단과 재무연금 수준을 스스로 확인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다니시면 내연금 알아보기, 목표자금 설계 등의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말 실질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지속 가능한 생애 재설계 교육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고령사회 대응센터에서는 고독, 건강, 무의, 빈곤 등 노년기에 흔히 마주할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죠. 또한 부산 북구청 측의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상구청 같은 곳에서는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재무건강여가인 간관계를 아우르는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천시는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 여가소양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도 지역보건소나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60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건강 바우처나 무료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검사, 체력 인바디 측정, 스트레칭 교육 등을 제공하며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마이너스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정밀한 진단, 재무 설계, 맞춤형 교육, 심리 지원 또는 사회적 관계망 강화, 건강 안전망 구축까지 이어지는 여러 정책을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한 게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자동 가입 오토매틱 ENROLMENT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국민이 은퇴연금에 스스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원한다면 탈퇴할 수도 있는 방식인데 덕분에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싱가포르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센트럴 프라비던트 펀드 CPF라는 국가복지저축제도를 운영하며 노후 1호주택 등 목적별로 계좌를 나눠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지출을 위한 계좌, 노후를 위한 계좌 등으로 자동 저장되며 노후 소득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덴마크는 또 다른 모델입니다. 다층 구조의 연금 체계를 운영하는데 국가 차원의 기본 연금 기초소득, 직업 기반 연금 고용주 마이너스 피고용자 기여, 그리고 개인연금 세제 혜택 기반, 선택 저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은퇴 대비가 가능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가 반이다는 전제 아래 진단 설계 실행, 그리고 필요할 때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둘째, 단순한 교육이나 홍보가 아니라 재무 건강 사회적 관계 일자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 검증된 제도를 토대로 본인의 커리어와 은퇴 설계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한다면 앞서 본 카푸어 사례처럼 무너지기보다 준비된 노후처럼 따뜻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줌의 바람에도 흔들리던 나무,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꺾이지 않는다. 한 번의 빛에도 무너지는 그림자, 그러나 마음을 준비한 이에겐 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퇴직 후 욕망을 따라 외제차를 샀다가 결국 가족과 갈라서고 빚더미에 눌려버린 김성호 씨의 모습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욕심을 줄이고 미리 준비하며 자녀의 결혼까지 든든히 지켜준 이종길 씨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던 두 사람의 인생이지만 결국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가르고 그 차이가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성호 씨의 오래된 외제차는 자존심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무너진 노후의 상징이 되었고, 반대로 종길 씨의 낡은 가계부는 가족의 웃음을 지켜낸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욕망을 좇다 외로움 속에 눈물을 삼켰고, 다른 한 사람은 절제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잖아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세월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날들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순간의 화려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참고 준비했더니
너희와 함께 웃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욕심을 덜고 노후를 위한 작은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도 종길 씨처럼 당당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는 것이고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남아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은퇴 후에는 밥 한 끼도 내 돈으로 못 먹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일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 전 충청도에 살던 58세 남성 김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공장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가 동시에 덮치면서 결국 매달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역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빠듯하다 보니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한 달에 몇 번씩 무료급식소 줄에 서야 했고 지갑 속엔 10,000원짜리 한 장 없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운 노인이 빈곤이라는 단어와 싸우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소득은 점점 줄어든다는 현실이죠. 준비 없는 노후는 결국 고립과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 파산을 막고 남은 인생을 지켜낼 단 하나의 방법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작은 아파트 단지. 1959년생 박도현 씨는 제조업 생산팀에서만 35해를 일한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던 그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살아온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였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들, 딸. 아내는 평생 살림만 맡았고 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 중, 딸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는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4천만 원. 이 정도면 노후 준비가 부족해도 아내랑 밥은 굶지 않겠지. 박 씨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평생의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처음으로 긴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낡은 작업복은 베란다 구석에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그 옷만 보면 여전히 공장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목돈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쓰임새가 끝도 없었습니다. 우선 아들 결혼 자금을 조금 보태주었고 딸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시대의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5년 현재 내 식구의 월 평균 지출은 15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식료품 가격도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조금만 줄여 쓰자. 애들도 아직 자리 못 잡았는데. 그러나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이 취업에 실패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딸은 비정규직 계약이 끊겨 무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가족들, 늘어나는 지출, 줄어드는 통장 잔고. 박 씨는 매일 밤 전등을 끄고 부엌 탁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늘 베란다에 걸린 낡은 작업복으로 향했습니다. 그 옷만 다시 입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을 앞둔 남자를 정규직으로 쓰려는 제조업체는 없었습니다. 위기는 의료비에서 터졌습니다. 평생 담배와 술을 달고 살던 탓에 고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약 복용과 식이요법을 권했습니다. 매달 약값이 최소 1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이제는 내 몸이 문제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석에 걸린 낡은 작업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퇴직금 남은 거 없어요? 취업이 잘 안 돼서 학원이라도 다녀야 할 것 같아서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미 1,0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관리비와 생활비로 몇 달 버티면 사라질 액수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베란다 구석에 걸려 있었고, 박 씨는 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손끝으로 만졌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저 옷을 입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딸은 눈치를 보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줄이겠다며 매일 반찬수를 하나씩 줄였습니다. 이제 김치만 있어도 돼? 아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 남은 건 이 낡은 작업복뿐이네. 아내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도현 씨의 삶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의 여유는커녕 매일이 불안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위기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사실을. 2025년 봄, 박도현 씨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그는 연신 의사에게 괜찮다, 약만 주면 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몸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는 한 달도 되지 않아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잔고에 남은 금액은 단 3자리. 그토록 믿었던 퇴직금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 의료비 청구서만이 무겁게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번 돈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딸은 방 안에서 울음소리를 죽였고 아내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남은 건 김치와 달걀 몇 개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란다 구석의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 옷은 마치 너는 이미 끝났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퇴직 전 동료들은 늘 이제 퇴직하면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시간이 남았을 때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는 퇴직금만 믿고 너무 안일했어.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 착각했어.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살아낼 방법을 찾아야죠. 며칠 후 퇴원한 박 씨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지만 그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아내는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찾아 함께 신청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봉사에 참여하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소소한 활동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베란다에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 옷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상징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지켜야 할 교훈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도현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안에 사라지고 자녀들은 각자 생계에 허덕이며 의료비는 끊임없이 지갑을 파고듭니다. 결국 남는 건 베란다 구석에 걸린 낡은 작업복 하나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파산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고 재정을 미리 분산해 두는 것, 그리고 자녀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이 바로 행동할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서울 도봉구에 사는 1958년생 최강수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 전자부품 공장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62 되던 해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그가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6천만 원. 그 외에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약 250만 원 가까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건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철저한 습관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눈앞의 소비에만 매달리면 내 노후는 스스로 무너진다. 최 씨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작은 돈이라도 저축했고 40대 중반부터는 노후 대비 강의를 들으며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퇴직 직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돼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최 씨는 흔들렸습니다. 통장에는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이 있었고 손주를 보게 될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눈 뒤였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집을 다 해줄 수는 없어. 대신 기본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무너지지 않아. 결국 최 씨 부부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전세자금 일부는 지원해 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내 몫이야. 우리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해. 아들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돈을 모으고 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건강 문제에서 찾아왔습니다. 퇴직 몇 해 전 정기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던 최 씨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값이 평생 들어갑니다. 식단과 운동을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그때부터 그는 출근 전마다 새벽 공원을 걸었고 점심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할 때면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 이제는 내 노후랑 거래하고 있어. 미안하지만 술은 안 할래. 처음엔 동료들이 쪼잔하다며 농담을 했지만 몇 년 뒤 그들 중 절반은 병원에 드나들며 약을 손에 달고 살게 되었고 최 씨는 여전히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험대는 은퇴 직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공허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공장에 출근하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사라지니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뭘 하고 싶으세요? 최 씨는 대답 대신 베란다 한쪽에 걸려있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옷 덕분에 우리가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벗어야지. 대신 다른 옷을 입고 살아야 해. 그날 이후 그는 동네 복지관의 시니어 봉사단에 가입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동년배 노인들과 함께 체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마음의 준비도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의 불안은 가끔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고령 빈곤, 의료비 폭탄 같은 뉴스가 쏟아졌고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리하지 말자. 작은 행복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걸 끝까지 지켜내자. 박도현 씨와 달리 최강수 씨의 이야기는 퇴직금과 연금을 지켜내고 가족과의 경계를 지킨 선택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후는 앞으로 더 많은 시험대와 선택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겨울, 최강수 씨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럽게 초기 위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게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수술비와 치료비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니 몇 천만 원 단위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도 준비해둔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부모님을 도와야죠. 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자녀에게 다 퍼주지 않고 자녀 스스로 서게끔 한 결정이 바로 이런 순간 빛을 발한 것입니다. 치료비의 절반 이상은 본인들이 감당했고 나머지는 그가 지켜온 노후 자금과 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는다. 아내는 수술을 잘 마쳤고 몇 달간의 회복 끝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뒤로 부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마다 느꼈어요. 당신이 준비 안 했더라면 우린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고마워요.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함께 버텼으니까 가능한 거지. 은퇴 후 맞이한 공허감은 이제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부부는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최 씨는 여전히 동네 복지관 봉사단 활동을 이어가며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켜냈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베란다 구석에 걸려 있었지만 이젠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상기시키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박도현 씨의 사례처럼 노후 준비를 미루면 하루아침에 파산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수 씨처럼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지 않고 건강과 재정을 스스로 지켜낸다면 노후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고물가, 고령화, 의료비 증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베란다 구석에 걸려있는 낡은 작업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옷이 과거의 후회와 눈물이 될지 아니면 오늘의 준비와 내일의 희망을 상징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통계와 연구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층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4명이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목돈을 대부분 소진하며 그중 상당수가 자녀 지원이나 무리한 창업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된다고 합니다. 박도현 씨 사례처럼 퇴직금 일부를 자녀에게 지원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로만 쓰게 되면 금세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것이 바로 이 수치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은 약 154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같은 연령대에서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은 1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매달 약 4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저축을 까먹거나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료비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약 6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면 의료비가 퇴직금 소진 속도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고령층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비의 2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도현 씨가 약값과 병원비 때문에 더 빨리 무너졌던 배경에는 바로 이 구조적인 현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독일의 빈곤율은 20%대, 프랑스는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WHO가 발표한 2023년 헬시 AGEING 리포트에서는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건강관리와 재정적 독립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층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한국의 경우 2040년이면 GDP 대비 노인 의료비 지출이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국 자료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5%가 65세 이상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 박 씨와 같은 준비 부족형 은퇴자가 왜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최강수 씨처럼 사전에 연금, 저축,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와의 재정적 경계를 철저히 세워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훨씬 안정된 삶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고령층 자산 형성과 활용 연구에서는 은퇴 전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꾸준히 납입한 가구의 노후 파산 위험이 30%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저널 오브 에이징 앤드 소셜 팔러시에 실린 2022년 연구에서는 노후 자산, 분산 투자와 사회적 관계망 유지가 빈곤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재정적 독립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 건강 유지가 모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통계와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은퇴 후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지켜내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흐름이 그렇고 국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들은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통계가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적 안전망과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노후소득 보장 사중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 그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40만 원 가까이 지급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은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본인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방법과 세금 절감을 돕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형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장기간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 중장년층에게 추가 지원금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 평균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추가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구청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꾸러미 배달 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운영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이런 구체적인 제도들은 박도현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한 분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동시에 최강수 씨처럼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도 생활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까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면서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이 일본을 모델로 삼았지만, 일본은 서비스 범위가 더 넓고 간병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은 세대 간 연대 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역 세대가 낸 보험료가 곧바로 노인 세대로 전달되는 구조인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독일 정부는 이민자 고용 확대와 함께 기업 의무 부담금을 높여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은 프리미엄 펀드제를 운영해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투자의 수익을 돌려줌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런 해외 제도를 참고해 장기요양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금 자산을 더 다양하게 운용하며 세대 간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도 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구조 조정을 해두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가계의 소비 지출 중 식료품과 의료비 비중이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복지관 건강검진, 노인 일자리 사업, 주택연금 상담 등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셋째, 자녀와 재정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본인의 노후를 지켜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곧 자산입니다. WHO는 65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50% 이상이 건강 상태라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꾸준히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연간 평균 30% 이상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스스로는 생활 습관과 재정을 관리하고 해외 사례처럼 사회 전체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가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낡은 작업복 하나, 그 속엔 흘린 땀과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한 번은 후회의 상징이 되고 또 한 번은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같은 세월을 걸어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쪽에는 퇴직금을 모두 탕진하고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 박도현 씨가 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은 누구라도 가슴 깊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낡은 작업복은 그에게 끝났다는 절망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최강수 씨가 있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자기 삶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 그의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병실 곁에서 준비해둔 자산과 연금, 그리고 가족의 협력으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낡은 작업복은 내가 지켜낸 삶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 같은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단순한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 지금의 준비가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은퇴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은퇴 뒤에는 길고도 무거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박 씨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발걸음을 옮긴다면 우리는 최 씨처럼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자식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국가나 회사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선택, 나의 준비만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지금 손에 쥔 작은 저축, 꾸준한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베란다 구석에 걸려 있는 여러분의 낡은 작업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후회와 눈물의 상징이 될까요? 아니면 살아온 세월을 지켜낸 희망의 증거가 될까요? 선택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오늘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 작은 다짐이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비참한 노후가 아니라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자녀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후회로 남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삶을 마주하기 위해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미래는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쓰는 돈, 과연 노후에도 감당할 수 있을까? 최근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50대 직장인이 퇴직 후에도 골프와 외제차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아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50 대비 60대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생활비 지출을 줄이지 못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예외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면 노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올해 62입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늘 바쁘게 해외 출장을 다니고 회식 때면 부하 직원들이 따라주던 술잔이 끊이지 않던 그야말로 성공한 직장인의 전형이었죠. 회사에서는 성과를 인정받았고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아내와는 30년 넘게 함께했고 성인이 된 아들도 둘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모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첫날, 김 씨는 집 현관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차는 젊은 시절의 성취와 체면의 상징 같은 존재였죠. 아내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출퇴근도 없는데 굳이 차 2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보험료에 세금, 주유비까지 너무 많이 들어.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차를 포기하라고? 그건 내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야. 그의 고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던 골프 모임을 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랜 동료들과 함께 치던 골프는 그에게 사회적 관계의 끈이자 마지막 남은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린피, 캐디비, 식사비까지 합치면 한 번 나가면 30만 원 가까운 지출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줬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들 만나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가 600만 원을 훌쩍 넘기자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아내는 절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구석에 쌓이는 카드 명세서가 점점 두꺼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집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 쌓인 골프백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골프채가 삐걱대며 부러질 듯 삐죽 나와 있었고 클럽 헤드에는 녹이 쓴 자국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새로운 클럽을 사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이거 봐. 골프채가 다 낡았잖아. 이제 그만해야 할 때 아니야? 낡아서 새 걸 사야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최소한 장비는 있어야 해. 아내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 그 낡은 골프백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갚지 못한 카드 대금 고지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을 다니며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불안한 대화를 듣고 결국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까지 힘들어져요.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아버지가 체면이라도 지켜야 너희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야. 그의 말은 체면이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가 사라지고 자신을 부르던 직함도 사라진 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건 바로 그 낡은 골프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내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래 살던 34평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한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격렬히 반대했지만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빗발치자 더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 골프백은 쓰레기장 한켠에 버려졌습니다. 빗발엔 가죽은 찢겨 있었고 클럽 손잡이는 바싹 마른 고무 냄새를 풍겼습니다. 김 씨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인생이 고스란히 버려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작은 집에 부엌에 앉아 김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제라도 줄여야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과거의 체면과 습관을 내려놓지 못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골프, 외제차, 과한 취미 생활은 은퇴 후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나는 다를 거야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습관을 줄이지 못하면 남은 건 낡은 골프백처럼 버려진 삶의 흔적뿐입니다. 이사 후 처음 맞은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벽지에는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난방을 아끼려다 보니 거실은 늘 싸늘했습니다. 아내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거실 식탁에 앉아 밥을 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골프장 조식 뷔페를 먹었겠지만 이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밥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졌구나라는 자책감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와 함께 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이번 주에 라운딩 가자. 내가 빠지면 재미없어. 그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그들 모임에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다 결국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체면보다 우리 생활이 먼저야. 당신이 집에서 마음 편히 웃어주는 게 나에겐 골프보다 더 소중해.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직함,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낡은 골프백에 매달렸던 집착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는 몰래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예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둘째 아들의 말에서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은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빚 때문에 나까지 대출 받아야 할까봐 너무 무서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새벽 김 씨는 다시는 골프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한 겁니다. 이후 김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빌라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낮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나가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는 점점 달라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TV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골프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보내던 주말이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일상이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중 남은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고 아내와 함께 생활비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한 달 250만 원 이상은 쓰지 않는다. 이 규칙을 지키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삶에 불필요한 짐이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과거의 생활을 버리지 못해 흔들리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골프채를 놓지 못하는 아버지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김 씨처럼 늦게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함께 방향을 바꾸면 무너질 것 같던 노후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낡은 골프백은 과거의 상징이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가족의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 대신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6살의 이정훈 씨입니다. 그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화려한 직함은 없었지만 늘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죠.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 연금으로 약 230만 원을 꾸준히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얼마나 든든하겠냐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 하루하루를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결코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것 하나라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점심마다 고급 식당에 가자고 할 때
그는 근처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고 회식 자리에선 늘 1차까지만 함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늘었고 가족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에는 너무 깐깐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주변 동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누구는 퇴직하면 바로 카페를 열겠다. 또 누구는 적금 깨서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동료들은 퇴직 후 받은 퇴직수당을 전부 쏟아부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내가 성실하게 일만 한 건 알겠는데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래? 요즘은 다 투자해야지. 아파트 사두면 1년 만에 수천만 원은 오르는데 연금만 믿고 살 수 있겠어?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김영자 씨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혹시 너무 조심만 한 건 아닐까?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이정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난 우리가 가진 걸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괜히 무리하다가 다 잃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 우리 애들한테 남겨줄 건 돈이 아니라 빚 없는 삶이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결국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오래된 공책을 꺼내들고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식비는 7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30만 원, 나머지는 저축과 여가로. 이 작은 메모는 두 사람의 노후를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릴 때마다 아내는 부러움 섞인 눈길로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 번쯤은 가야 하지 않을까? 남들은 다 가는데. 그러면 이정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어.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자. 지금은 가까운 데서 행복을 찾는 게 더 중요해. 실제로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요가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참가비는 단돈 1만 원. 수업을 마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해외여행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절제된 일상은 때로는 답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집은 늘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고 덕분에 학자금 대출을 갚을 때도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과 집값 불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는 자녀 지원과 생활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씨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가진 것을 늘리지 않았고 욕심을 줄였으며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작은 행복을 나누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지. 그의 평범한 말은 이제 가족 모두의 인생 좌우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몇 해가 지나자 이정훈 씨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들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하지? 대출도 아직 남았는데. 아내는 곧장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이정훈 씨는 차분히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너 대신 빚을 갚아줄 순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활비를 아껴서 너에게 잠시 숨 쉴 시간을 주는 거다. 대신 내가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날 저녁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없었지만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소박한 계란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 끝에 아들은 부모의 현실적인 태도를 이해했고 며칠 뒤 스스로 재취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 순간 이정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온 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가장 큰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둘째 아들은 가까운 중견기업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는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지우지 않은 건 그동안의 철저한 가계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 김영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가끔은 손잡벌되는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나니 오히려 내가 더 살아있는 기분이야. 우리가 욕심을 줄였으니까 이런 여유도 생기는 거지.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돈을 쫓았다면 이런 시간은 없었을 거야. 난 지금이 참 좋다. 부부는 해외여행 대신 인근의 작은 산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기차를 타고 떠난 하루 여행은 값비싼 골프나 외제차보다 훨씬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며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배워갔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제된 생활, 부부간의 합의,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정훈 씨의 삶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선택이었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흔들림 없는 노후를 만든 것입니다. 퇴직금은 많지 않았지만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계획적으로 나누어 쓰고 무리한 투자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지킨 결과 그의 노후는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낡은 집 부엌에서 아내와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상,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웃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식들에게 빚 없는 삶을 물려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나요?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과 습관 때문이라는 걸요. 욕심을 줄이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가족과 함께 작은 행복을 지켜내는 것.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해야 할 준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퇴직 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소비를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를 보면 은퇴 전 지출의 7,080% 수준으로 생활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르면 은퇴 이후 평균 생활비는 은퇴 전 대비 70%에서 80% 수준이라는 결과가 있죠. 게다가 농민신문에 실린 반평생 예산표 기사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 설계 시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이 한창인 50대 초중반부터 은퇴 생활비를 미리 70%에서 80%로 설정해 현실적인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 준비의 첫 출발이 현재의 소비를 단순히 절반 이하로 줄여라가 아니라 현재 생활비의 어느 정도를 유지하며 어떻게 재배치할지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의 양상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산이 낮은 계층에서는 은퇴 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자산이 풍부한 계층에서는 오히려 문화여가 지출이 증가해 전체 소비가 늘어나기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즉, 여유 자산이 있는 경우 절제 없이 여가를 즐기면서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은퇴 이후에도 적절한 취미 활동과 여가 참여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관된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중국 중노년층 대상 횡단면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을 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 증상 발생 위험이 약 11% 낮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 다변수 조정 후 오즈비오알가 0.89로 도출되었죠. 또한 16개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취미가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 증상은 줄고 행복감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이나 클럽, 요리 베이킹 등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우울증 발병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활동 이론 액티버티 시리의 틀과도 맞닿는 내용으로 노년기에도 활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삶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든다는 이론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즉 사회 참여를 통해 우울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미국 연구도 있습니다. 6,579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무려 43%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죠.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기여와 목적의식을 찾는 활동이 정신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이처럼 국내 통계는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수준 조정의 중요성을, 그리고 해외 연구들은 활동적 삶과 사회 참여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열쇠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통계와 연구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이는 대가로 무엇을 남길지,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 마음의 안정, 작은 사회적 역할 등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수로 소비 습관을 못 바꿔 고통받는 사례와 반대로 절제와 가족 중심의 삶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지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미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차원의 기반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통해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생활, 사회참여, 상담, 정서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국의 노인복지관 399개, 경로당 67,633개, 노인교실 1,282개가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들 기관은 우리가 쓸데없이 고급 취미에 매달리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강사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 걸음 더 실제 삶에 닿게 하는 지자체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독거노인 대상주 이외에서 3회 방문 돌봄, 식사와 청소 지원, 그리고 어르신 문화교실을 통해 구청복지관 연계 무료 교육 및 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요. 부산광역시는 노인 일자리와 건강관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파트타임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100세 운동 프로그램으로 지역 체육센터에서 맞춤형 운동 지도를 받도록 돕고 있죠. 전라북도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복지 차량 운영과 농촌형 공동생활홈 등을 마련해 단순 돌봄이 아니라 공동거주와 교류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지역마다 특색 있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생활비 절감이나 체면, 포기 같은 문제와 싸우면서도 활동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또 경로당 단위의 지원 사업도 눈에 띕니다. 광주시의 경우 경로당의 낡은 시설을 직접 고쳐주는 환경개선 사업 도배장 판화장실 개조 등과 건강 체조 댄스 요가 웃음 치료 등 전문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 여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또한 노는 땅 경작 활동이나 지역사회 청소 같은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월 2회 이상, 10인 이상 참여 조건으로 지원금까지 주는 방식으로 구성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감과 자존감 회복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실질적 자원과 활동 공간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이 노후의 소비와 습관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꿀 유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컨대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노년의 삶에서 하비 언드 아츠 파티서페이션을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문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여기엔 자율적인 아트 클래스부터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취미 교실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죠. 특히 UCL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우울감은 줄고 삶의 만족도는 올라간다는 것을 16개국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고 이는 정책이 아니라도 정서적 안정의 필수 조건임을 시사했어요. 또 미국의 경우 은퇴자가 자신의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HOBBYPRENEUR 형태를 확산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 은퇴자들이 지역 카페나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해 판매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정서적 만족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성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후에 절제하는 것이 곧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 즉 저렴하고 의미 있는 활동, 지역 자원, 사회적 역할,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입증된 취미 기반 자립의 방식까지 활용하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소비를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용으로 어떤 활동을 채워 넣을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골프백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고 작은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국이 올려졌다. 무너진 체면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가족의 웃음이 다시 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퇴직 후에도 체면을 내려놓지 못해 결국 빚과 고통 속에 무너져간 한 남자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절제와 준비 그리고 가족과의 신뢰를 지켜내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만든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나이대의 퇴직을 맞이했으며 똑같이 인생의 새로운 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 낡은 골프채와 함께 인생의 자리를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소박한 밥상과 함께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소비 습관과 체면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결국 가족의 곁에서 외면받고 스스로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고 작은 행복을 받아들이며 가족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노후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인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오늘의 사례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면 누구나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부엌 식탁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카드 고지서와 빚 독촉장이 쌓여 있나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있나요? 여러분의 베란다 구석에는 녹슨 골프채가 놓여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운동화 한 켤레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놓여 있나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체면과 욕심을 붙잡고 노후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소박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낮추고 내 곁에 가족과 함께 발맞추는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자식들이 부모를 보며 안심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 아닐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늘 웃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했다.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진짜 부자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작은 것부터 줄이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배우며 가족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우리의 노후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낡은 골프백 대신 웃음소리를 남기고 빚 독촉장 대신 따뜻한 밥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두 꿈꾸는 노후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결심 안에 있습니다.